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22대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오늘 시작부터 안 좋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여야 간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힘자랑을 한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앞으로 늘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이라 많은 분들이 답답해할 듯합니다. 총선 민의가 과연 뭔지 정략적으로만 보지 말고 거국적 판단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을 겁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본회의장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 자리만 채워집니다. 반갑게 악수하고 사진도 찍지만 국민의힘 의원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부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렸다며 여당이 불참한 겁니다. 올려놓고 중단하라! 추경호 원내대표만 참석해 야당을 규탄했습니다.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만 참석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의 우원식 의원을, 야당목 국회 부의장의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데 18개 상임위원장을 뽑는 본회의 역시 다음 주에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개원식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는 정책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원구성 협상이 안 되더라도 특위별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끊임없는 입법 독주엔 대통령의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본회의 직후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당내 상임위 성격인 정책특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민생특위 이른바 앞으로 활성화시켜나가기가 활발하게 활동하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고. 의료특위, 저출생특위, AI 반도체 특위 등 14개 특위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장점을 살려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야당 협조 없이 내부 특위는 관련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야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해 입법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법사위를 갖고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 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당과 2당이 나눠 맡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여소야대 구조에선 통과가 불가능해 여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총장이 될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까지 시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 법원에 대한 법 왜곡죄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몰아붙이는 건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총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공소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소위 조작 수사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있어야 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당 원내 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예로 들며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조작 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와 법관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반인이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죠. 형법 156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수사기관이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등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게 156조의 1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법안이 이전에도 발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흐지부지되고 2022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어지던 시점이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 왜곡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남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요. 판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고심해서 적용한 법을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한다는 건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걸 도입하는 건 정치형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되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우리 이런 거 한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나온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아실 겁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왔는데 판검사들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과 법관이 자행하는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와 같이 고도의 객관성, 도덕성,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을 적용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해외에는 법 왜곡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독일을 비롯해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등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형이나 12년 이하의 공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처벌도 꽤 무겁습니다. 특히 독일은 매년 법 왜곡죄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유죄 선고도 적지 않은데요. 2016년엔 7명이 기소돼서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처럼 정치적인 논란 속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네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공군의 비원비 랜서 전략 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며 잇따라 도발한 데 대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경고한 겁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우리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지상의 표적을 겨냥해 정밀 유도탄 제2담을 투하하자 5, 4, 3, 2, 1 컨테이너가 순식간에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지하 벙커에 숨은 적 지도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 랜서, 즉 창기병으로 불리는 B-1B가 우리 공군과 합동으로 7년 만에 제2담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반년 만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복합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우리 공군의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실시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B-1B는 폭탄 60톤을 싣고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 자산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2017년, 미국은 B-1B를 북방 한계선, NLL 이북 동해 상공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B-1B 핵전략 폭격기 편대를 도적고양이 모양으로 조선동해 공해상에 들이밀어 국방부는 미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전개해 한미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건 우리 군의 훈련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그간 9.19란 족쇄에 걸려 포사격 한번 하려면 왕복 20시간,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20억 원이란 돈과 시간도 아깝지만 훈련에 차질을 빚어왔던 게 더 큰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신속한 동작으로 재장전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의 서해안 포격 도발에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K1, 2원 전차로 응수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에서 실시한 첫 포사격이었습니다. 6년 전 백령도와 연평도가 포사격을 못하는 해상 완충구역에 들어가자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 직선거리로 200km 넘는 평택 2함대까지 이동한 뒤 다시 파주 훈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이곳 무건리 훈련장까지는 차로 130km, 3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뱃길까지 합치면 이동에만 왕복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훈련 자체도 제약이 컸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포사격이 가능한 거리가 7km에 불과한데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인 40km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북도서 해병대가 육지로 옮겨 실시한 포훈련은 지난 5년여 동안 100차례가 넘고 장비 수송에 든 비용은 연간 20억 원에 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야 가까운 데 가서 쏘으러 갔을 텐데 먼저 그 합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쏘니까. 해병대는 9.19 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만큼 이달 중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막대한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 지오사의 핵심 관계자가 입국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문에 답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액트지오사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당초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서둘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경제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 측에 동해안 심해 탐사 데이터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액트지오는 10개월간의 분석 끝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미 가이아나 등 여러 심해 자원 탐사에 참여한 아브레우 박사는 분석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Doctor,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ment? 14 billion barrel? It the spot has? It's possible. Possible? Very possible? 아브레우 박사는 오늘 산업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를 만나 11월 시작되는 탐사 시추 등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심해 석유 가스전과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각종 의문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섭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11월 말에 시작하는 동해 심해의 석유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추 작업을 할 외국 유전 개발사가 정해진 가운데 잠수정, 헬기, 각종 장비와 용역 등에 대한 입찰도 시작이 됐습니다. 장육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후보지 7곳 중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위치한 대왕고래 지역. 오는 11월 이곳에서 시작될 탐사 시추를 위해 정부가 헬리콥터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추 인력과 기자재를 운반하고 응급 환자 이송 업무도 맡게 됩니다. 시추 탐사를 위한 무인 잠수정 입찰도 시작됐습니다. 심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사람이 투입될 수 없어 무인 로봇 잠수정이 현장 모니터링과 수리, 용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998년도 동해 가스전 개발 당시에도 여러 대의 헬기와 무인 잠수정이 투입됐습니다. 24시간 동안 고압가스가 생산되는 곳이다 보니까 항상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추 작업에 참여할 감독관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인데 노르웨이와 호주 전문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어렵고 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이다. 정부는 오늘 자원안보와 에너지부서 담당자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탐사 시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경북 포항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신화 이후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시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포항 현지 분위기를 조덕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 포항의 죽도 어시장. 한산한 어시장을 지키는 상인들과 주민들은 석유가 나와 침체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석유가 나오면 그러면 포항에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습니까? 포항에 잘하면은 천지개벽 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바람대로 저게 현실화된다면은 더없이 좋은 그런 일이 되겠죠. 반면 어획량 감소나 7년 전 지진을 떠올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 풍력발전소 한다고 거기도 박으면서 한 절반 이상 줄어버렸거든요. 소음, 진동 그게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갖고 다 끝난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걱정되죠. 아마 보험 같은 걸 또 지하에 뚫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포항 일대에는 이곳 불의 정원 천연가스 외에도 7, 8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민간 주택가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와 원유 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지역이 틀리고 하니까 제2의 영일만 기적을 기대해도 어느 정도는 될까 그러지. 그만한 돈을 들이고 아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망하는 거 아이가 내가 이랬지. 유전개발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포항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민주당은 석유 가스전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정부 발표를 콕 집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공세를 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과 같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내놨는데 전문가들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학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의 속내가 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뭔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스전 시추 성공률 20%는 결국 실패할 확률이 80%란 뜻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으니 정부 예산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 기대만 높이고 유치에 실패했던 부산 엑스포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도 나란히 실패 확률 80%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석유, 가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채굴한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없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도 꼽히는 가이아나 역시 16% 정도의 가능성으로 유전을 찾았다며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라고 하면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아예 시추도 못하죠. 뚫어보지도 않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누가 시추를 해요? 그게 과연 실현될 거라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다만 추정치와 실제 매장량이 다를 수 있는데 시추도 하기 전에 성공률을 발표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예비비 신청 당시 내역 그리고 사후 출장 보고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 보도에 들었었죠. 이 때문에 놀러 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야권은 타지마할 방문이 즉석에서 결정돼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타지마할 일정은 순방 직전 답사 때 추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용기 계약과 일정표 수정도 이때 이루어졌는데 야당이 왜 그렇게 해명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외유라는 여권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귀국길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사전 답사 일정표입니다. 김정숙 여사 방문을 닷새 앞둔 2018년 10월 30일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 등이 사전 답사했을 당시 일정엔 타지마할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방문 이틀 전인 11월 2일자 일정표엔 타지마할 일정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전 답사에 동행했던 정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전 답사 때 청와대 직원이 서울과 소통해 타지마할 방문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디왈리 축제가 열리는 유피주와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는 거리가 멀어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상 방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민항기로 이동하려 했던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단에 포함된 뒤 대한항공과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장관 단독 일정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타지마할 일정이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방문하게 되면서 추가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짰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시는 지금 총체적인 의혹이고요. 고민정 황희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내식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치졸한 시비고 청와대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니 기내식비는 현 정부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평가한 게 이렇게 문제가 커질진 몰랐을 겁니다. 홍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고록 발간 20일 만에 SNS로 입장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김정숙 여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 넘게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관부처인 문체부나 기내식을 제공한 항공사 측에 물어볼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많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내식으로 통상 얼마를 썼는지 비교해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버킷리스트 관광이란 지적에 대해선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방문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며 인도 측의 지속적인 대통령 방문 희망에 외교당국 건의에 따라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듯 가게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장황한 해명보다 객관적 진실을 알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권에선 회고록 발간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뒤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 소환이 이뤄진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초유의 사례인 만큼 이 소환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 인사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검찰이 하는 일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했던 이틀 전 발언으로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의혹을 규명하려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적용할 혐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청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초유의 사례가 되는 만큼 출석 시기와 방식을 놓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김 여사를 소환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를 보좌해온 인물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만남 일정을 조율하는 대화였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사진을 보내면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김 여사가 반응이 없자 최 목사는 섭섭함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입니다.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인사 드리러 가려 한다. 핸드백을 하나 장만했다며 사진을 보냅니다. 김 여사의 답이 없자 제가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며 답을 재촉합니다. 사흘 뒤 대통령실 직원 유모 씨가 여사님이 시간 내보신다고 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하다 대통령실에 합류한 인물입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명품을 건네고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인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실제 청탁이 성사되지 않은 데다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 상명대 앞 언덕을 올라가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였는데 타고 있던 승객 37명 전원이 다쳤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언덕길을 힘겹게 오릅니다. 10초쯤 뒤 빠른 속도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주택가 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자 버스에서 내린 승객 한 명이 길가에 쓰러집니다. 승객들이 연이어 다리를 절뚝이며 내린 뒤 인근 공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상명대 인근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며 다세대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내가 방에 있었는데 꼬당땅 소리가 나더라고. 그냥 문자 떨어져서 왕창하고.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7명이 모두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간적인 브레이크하고 키 터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차가 순간적인 몇 초 사이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전기버스로 지난해 9월, 올해 1월과 4월에 미끄러짐 사고가 났던 버스와 같은 모델입니다. 올해 1분기 새로 등록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약 200대로 43%에 이릅니다. 경찰은 버스 회사와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등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한강 유람선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며 번듯한 업체인 양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과 서민을 꼬드겼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강 유람선 위에서 수백 명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하늘에선 불꽃놀이까지 펼쳐집니다. 지난해 4월 다단계 사기업체 아도 인터내셔널의 창단식 모습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계시나요? 사기단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3만 6천 명으로부터 4,467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원금의 1%가 넘는 1일 수익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주로 노인과 서민을 등쳤습니다. 딸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딸한테 이제 돈을 불려서 이렇게면 1억을 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피해자들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이자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한때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돈 있으면 정관예우 변호사 쓰고 싶습니다. 저희는 실제 다 사기를 당했고 저도 지금 변호사를 못 산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자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이 아니라며 지난 3월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교권 추락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뺨을 때리며 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로 찾아온 학생의 어머니는 백배사죄했을까요?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우산을 들고 교실 문을 내려칩니다. 교감 선생님이 나서 말려보지만 학생은 오히려 교감의 뺨을 때립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욕설을 하고 교감의 팔뚝을 물더니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가방도 휘두릅니다. 학생은 무단 조퇴를 막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되나? 또 동료 교사들이 보는 데서도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말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학생은 결국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를 강제 하교시켰다며 학교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불렀고 만난 즉시 팔을 이에 때렸고 욕을 하셨다고.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학생이 세 번째 강제 전학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조건도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 학생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짜 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뒤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양주는 90년대에나 쓰던 수법 아닌가 싶은데 걸려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에게 웨이터와 여성 종업원이 돈을 보내라고 닥달합니다. 형이 완료 누르고 이제 비밀번호만 쳐야지, 형이 직접. 아니,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빨리 해주세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성이 머뭇거리지만 결제를 강요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빨리 결제를 아까 해주기로 했잖아요. 술에 취해 홀로 다니는 남성을 유인해 바가지를 씌운 유흥업소 사장과 종업원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은 양주에 화학양품을 섞은 가짜 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뒤 160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2억 원이 넘게 뜯어냈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온 손님들을 상대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들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현금을 빼가기도 했는데 하루 술값으로 1,800만 원을 낸 남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곧바로 이곳 유흥업소를 팔아넘겼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특수강도와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죠. 지난해 8월 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게는 혐의가 없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공수처는 이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던 13쪽 분량의 중간보고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며 안전한 수색 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박모 여단장에 대해서도 비가 많이 내려 위험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대대장 리더십을 발휘하라며 건의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준이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조사본부는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일주일 뒤 최종 발표에선 대대장 2명만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임 전 사단장도 당시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 한여름 더위를 실감케 한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청계천변에는 도심 속 피서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번 주말 전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냉메밀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대기만 90팀이 넘습니다. 사람들도 같이 더워하다 보니까 시원한 거 좀 땡기고 판모밀, 냉모밀 먹으러 왔어요. 팀원들이랑. 냉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일부러 좀 시원한 거 좀 먹으려고 찾아왔어요. 무조건 먹어야죠. 직장인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청계천 다리 밑을 찾았습니다. 더워가지고 바람도 쐴 겸 시원하게 샌드위치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를 가리켰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은 40도를 넘는 반면 그늘 아래는 28도 정도로 온도차가 컸습니다. 인근 분수대도 도심 피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햇빛은 너무 뜨거운데 그늘에서 분수까지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원도 춘천과 정선은 각각 30.7도, 32.3도까지 오르며 예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강원도와 제주도엔 소나기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48개국이 참여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제 무대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주요 기업인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와 함께 UN 회원국 54개 나라와의 수교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UN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2002년 유럽연합과 비슷한 아프리카연합을 결성해 55개 나라가 모두 가입했고 서사하라를 제외한 54개 나라가 유엔에 가입해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기구 차원의 외교적 사안이 많은 한국 입장에선 아프리카 국가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어느 대륙보다도 많은 54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입니다.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도 아프리카 표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14억 인구와 광물 자원의 잠재력도 갖춰 주요국들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첫 다자회의를 열었고 미국과 중국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9번째로 다자회의를 개최한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남반구를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외교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손꼽히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게 뭘 뜻하는지 최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6,194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로 올라섰고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일본도 제쳤습니다. 국민 총소득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은 슈퍼엔조로 달러 대비 일본의 GNI가 감소했고 통계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유튜버 등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포착되지 않았던 1인 미디어 사업자 등이 많이 포착되면서 GNI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총소득도 반도체 등 IT 수출 5조로 2.4%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가격은 올랐고요. 수입품 중에서 석유류 같은 것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년 내로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통상 선진국 진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일본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 총소득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민간 소비 부진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이정재가 참여한 스타워즈 에콜라이트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평화기사단 제다이 역을 맡았는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비난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박소영 기자입니다. 어린 제자를 훈련시키는 마스터 솔. 스타워즈 최초의 아시아인 제다이 등장은 제작 초기부터 화제였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스타워즈에 참여한 배우 이정재는 혀가 닳도록 영어를 연습했다는 촬영 비화를 공개하며 이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배우로서 스타워즈에 나가는데 진짜 잘 해냈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양 배우로서 또 제다이라는 캐릭터를 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일부 인종주의자들이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에 질렸다며 이정재의 캐스팅을 맹비난한 데 대해서도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계인도 나오는데 캐릭터로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그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대 배경이 또 고공화국의 그 시대이다 보니까 에콜라이트에는 이정재 외에도 아프리카계, 필리핀계 주연 배우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레슬리 헤드랜드 감독은 앞서 인종주의자와 혐오자는 스타워즈 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과속으로 걸린 바보가 맥주병을 옷으로 가리며 딴소리를 합니다. 멍청이가 탑승구를 뛰쳐나가며 FBI라도 되는 듯 신분증을 내보입니다. 그 말로가 이렇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갖은 비리와 의혹이 보도되자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맨 먼저 언론징벌법을 주장했죠. 누구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그는 횡령 배임과 선거법 위반으로 7년 넘는 형을 받아 복역 중입니다. 유독 언론에만 형벌처럼 과다한 손해배상으로 재갈을 물리는 징벌법을 민주당이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3년 전 입법 직전까지 갔다가 호된 여론에 물러섰던 악법입니다. 거기에다 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실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변명과 발뺌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재탕징벌법은 이상직 전 의원처럼 언론에 곤욕을 치른 양문석 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총선 때 대학생 딸 명의로 아파트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큰 소리쳤습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겠다. 당선 일성도 이랬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20대 딸이 어떻게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취재 질문에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좀 살살하자. 나 진짜 힘들다. 정말 부탁한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한 번만 빼달라. 새벽 4시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징벌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주먹을 맞대 자축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날 맞습니다. 여의도 권력의 언론 압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누가 또 한 장면을 보탤까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죄, 도둑질뿐이다. 모든 죄는 도둑질의 변형이다. 양 의원이 당내 중진에게 했던 말 돌려드립니다. 6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구태 정치질 지겹다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춘천이 30도, 경기도 고양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5에서 30mm,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과 호남 지역에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며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